안녕하세요. 오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영화 감독 윤학열 씨를 만나기 위해서 성북구에 있는 윤 감독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윤 감독을 만난 것은 2016년 말 제가 유엔 대사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입니다. 윤 감독의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는데 본인이 탈북자와 북한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면서 제가 2013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연설하는 장면을 영화에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은 언론에서 유엔의 자료를 찾아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죠. 그날 우리는 북한과 탈북자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윤 감독에게 원래 그런 심각한 주제로 영화를 만드냐고 물어보았더니 원래는 TV에 시트콤 작가로 시작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웃음이 있는 영화를 더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 감독이 4년 전 계획했던 탈북민에 관한 영화는 아직도 계획 단계이고 그 대신에 장애인과 학교 폭력에 관한 영화인 지렁이를 3년 전에 내놓았고 또 유관순 열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물론 흥행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한 작품들입니다. 저는 윤학열 감독이 어떻게 시트콤 작가에서 영화 감독으로 그것도 사회성이 강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변신했을까 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윤 감독님은 처음에 그 동아일보 희곡 부문에 당선되셔서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학 졸업한 후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SBS의 그런 코미디, 시트콤 이런 거에 작가가 되셨어요? 일단은 지금은 뭐 신춘문예라는 게 큰 변별력이 없지만 제가 66년생이고 84학번이거든요. 그게 아마 마지막 그 순수문학에 대한 그 소구가 있었던 세대 같은데요. 그때 글을 쓰는 학과에서 신춘문예는 정말 생명 같은 거였습니다. 다행히 귀한 스승님들, 차범석 선생님, 또 윤대성 선생님, 오태석 선생님, 최인훈 강장을 쓰신 최인훈 선생님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재학 중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됐고요. 엉겹결에 글을 쓰다가 사실은 영국이 굉장히 배고팠습니다. 희곡으로 등단했는데 서울방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은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이 생긴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방송국에 스카우트 되다시피 해서 방송작가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작가를 하다가 영화를 하게 된 계기는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으로 뭐 엽기적그녀라든지 뭐 OFD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천리안과 그 기타 등등의 인터넷 그 매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인터넷에 오른 글들이 영상화되는 그런 붐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코미디를 쓸 수 있는 작가면 감독이 쉽게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감독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2012년에 철가방 우수씨 여기 있는 이 영화 철가방 우수씨를 만들었는데 영화배우 최수종 씨 같은 분도 재능기부로 출연하시고 또 이게 그때 이제 있었던 그런 중국집 배달원을 하면서도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던 그 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신 거잖아요. 한번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72만 원 봉급자인데 그 봉급을 쪼개서 5명의 어린이를 아프리카 아이까지 해서 5년 이상 도네이션 했다는 건 굉장한 충성도 있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거짓말일 것이다. 제가 이제 작가 출신이니까 에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좀 미화됐겠지. 제가 이제 브로드웨이 그 방송국의 어떤 생리 같은 것도 아니까 좀 더 과장됐을 거야. 그러는 그 호기심 때문에 자료조사를 하게 됐어요. 네. 자료조사를 하게 됐고 실제로 거주하셨던 이제 고시원방, 창문도 없는 가장 싼 방,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햇빛이 없는 방이 제일 싼 방이었어요. 16만 원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이제 스위치를 딱 키니까
아침까지 봤던 성경책과 그다음에 5명의 어린이 사진, 그리고 사과 한쪽. 굉장히 검소했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메모글들. 그런 걸 보고서 아, 이거 진짜구나. 이 영화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공동체로 한 300만 이상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나눔 정신의 의식이 개선됐고, 어린이 재단에는 이제 그 회원이 급증했고, 그리고 이제 재물이 많은 분만 나누는 게 아니라, 재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진정한, 그러니까 아마 2만 불 이상 세대에서 2만 5천 불 이상 돼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나눔 정신을 한번 환기시키는 네.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저를 만나서 북한 탈북민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장기 프로젝트가 됐고 2017년에 지렁이를 발표하셨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신 거잖아요. 학생이 그렇게 왕따를 당하다가 또 성폭력도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서 막 매춘 행위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학생과 그 학생의 이제 아버지, 장애인인, 발달 장애인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드신 건데 사실 보고 있으면 처음에 한 3분의 2를 볼 때까지는 마음이 답답하죠. 너무나 그런 일이 아무리 실질이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저런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한데 나중에 이제 끝에 3분의 1은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의 이제 복수를 한다고 봐야죠. 딸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한 그 학생들, 가해자들을 찾아서 복수를 하는 이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처음에 3분의 2는 윤학열 영화고 마지막 3분의 1은 타란티노의 액션 영화다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그 지렁이를 만들 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해야 될 이야기인가? 네. 이 시대에 해야 될 이야기인가? 예를 들면 일제감정기에는 이제 그 박세훈 선생의 구보라는 캐릭터로 그거를 이제 그 문학화 있고 또 우리 그 60년대 70년대에는 조세희 선생이 난쟁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처럼 그런 어떤 산업사회의 어떤 그런 아픔을 또 그리기도 했는데 2017년도 그 즈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또 친구가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만. 근데 이 문제는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언젠가 어른이 되는데 이거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괴롭히는 가해자여서 내 친구가 몹쓸 일을 당했다.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성숙해지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그래서 가장 많은 청년 자살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영화로 해서 어찌됐건 좀 환기를 시키자, 의식을. 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가해 피해의 그 원인을 그 대다수 방관하는 그 공동체에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힐 때 모두가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춰서 좀 표현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좀 뜻깊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영화들이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만 던져줄 뿐 아니고 이제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그런 메시지도 함께 전달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렵죠. 쉽진 않잖아요. 쉽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것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알려야 될 만한 그런 보편타당한 것들,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정의, 말로는 정의라고 하지만 정의 잘 재미없어 합니다. 대신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면 쾌감이 있죠. 저희들 콘텐츠가 되게 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긴장과 갈등을 주기 위해서 과대한 폭력, 누가 누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그런 것만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나가잖아요. 필요한 윤리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선언은 해야 되고 알려야 되니까. 지난 2년간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만드셨잖아요.
유관순 열사에 관한 영화 1919 유관순,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들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북한 인권 영화에 대한 것들이 아주 긴 작업이다 보니까 좀 지쳤을 때 제가 서대문역에서 내리게 됐어요. 우연찮게 약속이 취소가 돼서.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서대문 이제 형무소,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갔다가 유관순 열사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발길을 옮기는데 이게 이제 운명 같은 거죠, 자꾸. 유관순 열사 이외에 8분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잘 전시돼 있어요. 근데 왜 못 발견했을까, 그동안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거든. 들어갔더니 그 옥중에 만삭의 임산부가 있었고, 그 옥중에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안 못 보던 시각장애인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그래서 독립이란 주제 앞에서는 신분, 남녀, 모든 것들이 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걸 딱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 순간 막 소름 돋는,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DJ 대통령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제가 뭐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셨나 보다 했는데, 우연찮게 그 새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서, 이분의 삶이 이랬구나. 이런 건, 왜냐면 청년들이 너무나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졌거든요. 열패감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도 국가 전략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 저는 뭐 한 분을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우선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정도로 그 국제화적인 시선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양심을 만들게 된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영화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없어요? 저 좀 이제 매체의 다양성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이제 VR 세상에 오고 AR 세상에 오거든요. 네. 꼭 영화를 대형 극장 가서 보는 시대가 지금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핸드폰에 화각을 갖고도 소통이 되려면 1인 미디어 시대에 연기자들도 도전해야 된다. 또 작가들도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뭐 보통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그런 장르에 도전하고 있고 큰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길이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우리 관객들은 배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데 감독님도 있고 촬영 기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해야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배우를 보는 건데, 시대를 표현해내는 인물. 네. 그 시대마다 네.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배우는 뭐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직업 자체가 그 시대의 그 사회에 통용되는 인물을 얼마나 적확하게 그려내느냐, 그래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 뭐 저는 이제 좋아하는 배우이긴 한데 아직 뭐 제가 무명 감독이다 보니까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송강호란 배우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딕션 억양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삼촌의 모습도 있고 내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내 친구의 모습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배우가 좋은 배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이런 우리 코로나 사태도 극복이 되고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더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드셔서 우리 관객도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촉매제 역할도 앞으로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윤 감독님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